안녕하세요. 부경환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아시아 포럼에서 발표하게 돼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이후 캄보디아는 20년 넘게 쿠데타, 내전, 집단학살, 정치테러 등과 같이 끊임없는 대규모 폭력과 갈등에 신음해왔습니다. 물론 그 정점에 있는 것은 급진적 공산혁명을 추구했던 크메르 루주의 학장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가 물러간 뒤에도 평화와 안정을 찾는 일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UN 과도 행정기구 운탁이 구성되었고 총선거를 통해 캄보디아 왕국이 다시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틀을 갖춰가던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의회는 국회와 상원으로 이루어진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상원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5년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 총선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정치체제가 확립된 이후 캄보디아는 모두 6차례의 총선을 치렀습니다. 1993년 UN의 관리하에 치러진 첫 번째 총선은 어떤 정당도 과반 득표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왕당파 세력을 대표하던 훈신법과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통치 세력이었던 캄보디아 인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각 당을 대표하는 노로돔 라나르 왕자와 훈센이 제1총리와 제2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1980년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훈센과 인민당이 더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997년 양당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빚어져 훈신법 세력이 패배하고 노로돔 라나르 왕자가 망명을 떠나면서 사실상 인민당의 일당 통치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소한이나마 공정성을 담보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결과가 첫 시도부터 부정된 것입니다. 이후 캄보디아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주기적으로 선거는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인민당의 정치적 권세를 확정하고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사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거 제도와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 자체의 허점과 불공정성에 더해 선거인 명부 조작, 개표 부정, 금권선거, 관권선거,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과 교묘한 정치 공작 등이 야당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치체제의 겉모습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치를수록 인민당의 일당우위 정당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2013년 총선은 캄보디아 정치사에서 변곡점이 될 만한 선거였습니다. 인민당의 득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의석수도 68석으로 크게 감소해 겨우 과반을 넘겼습니다. 훈신벗을 비롯한 왕당파 세력이 몰락한 가운데 썸냥시와 겜소카가 이끄는 캄보디아 구국당이 55석을 차지하며 명실공히 강력한 집권 의지와 집권 능력을 갖춘 야당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푸놈펜을 비롯한 4개 선거구에서 인민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얻었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인민당이 불과 4% 남짓 뒤진 것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인민당의 일당우위 체제에 위협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인민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2013년 총선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는 선거 과정이 더 공정했더라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것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구국당과 지지자들은 재검표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총선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 선거의 명부 전산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총선에서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현실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발전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바랐던 사람들의 소망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대한 인민당의 획책과 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프놈펜 법원은 야당의 당수였던 썸냥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외무부 장관 하오나몽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유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08년의 일입니다. 2011년 썸냥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년 뒤 왕실 사면을 받아 복권되었습니다. 덕분에 그해 2013년 총선 직전 귀국해 구국당의 선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일단락된 듯한 문제였지만 썸냥시가 외국을 방문한 사이 갑작스럽게 사법 처리가 진행된 것입니다. 며칠 뒤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고 면책특권도 박탈당한 썸냥시는 캄보디아에 귀국한 즉시 체포되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다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총선을 1년 앞둔 2017년 초 인민당은 단독으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구국당은 부랴부랴 썸냥시를 대신해 겜소카를 당대표로 교체하고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구국당의 선전이 계속되자 결국 그의 겜소카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겜소카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인민당은 곧바로 구국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이 강제 해산됨에 따라 기존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썸냥시와 겜소카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는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40%가 넘는 지지를 받던 거대 정당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2018년 총선은 결과가 뻔한 선거였습니다. 구국당은 해체되었고 구국당 이전 최대 야당 세력이었던 훈시벗은 진작 와해되어 이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경쟁자 없이 치른 선거에서 인민당은 4분의 3이 넘는 득표를 하였고 125석 전적을 차지하였습니다. 옛 구국당 세력이 선거 거부 운동을 펼쳤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경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총칼을 거두고 가까스로 치러낸 1993년 첫 총선 때보다도 한참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정치 영역 밖에서도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일이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2016년 7월 10일 한가로운 일요일에 캄보디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훈센 총리와 인민당 정부의 줄곧 비판적 노조를 유지하던 저명 활동가이자 정치평론가 겜 레이가 백주 대낮에 피살된 것입니다. 프놈펜 중심가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겜 레이는 괴한을 쏜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3,000달러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그 동기를 밝혔지만 그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훈센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약속했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국제단체가 독립적인 기구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민당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겜레이의 가족들은 공포감에 캄보디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지지자들에게는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유무형의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찌어 위치어, 환경운동가 춥 우티 등과 같이 영향력 있던 활동가들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겜레이의 죽음은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에게 다시 한번 크나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일은 언론에도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2017년 캄보디아의 주요 영자신문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 데일리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후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재개하였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데일리 웹사이트와 SNS 계정 접속을 막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한번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듬해엔 또 다른 유력 영자신문인 푸놈펜 포스트가 말레이시아의 투자자에게 인수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훈센 총리를 대리하는 홍보회사의 대표였다는 점입니다. 푸놈펜 포스트가 해당 회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자 즉각 기사를 내리라는 윗선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요 편집진은 이를 거부하고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했던 언론의 독립성이 더욱 훼손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한편 2017년에는 정부의 단속과 조서로 1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과 같이 비교적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색채의 방송을 중계하고 송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캄보디아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는 대부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국영 방송사인 TVK, 푸놈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TV3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영 방송인 바이온TV와 ETV는 훈센 총리의 장녀 훈마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올해 45.46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44위라는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수화해서 순위에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 자유 지수 역시 정치적 권리 부문 40점 만점에 5점, 7등급, 시민의 자유 부분 60점 만점에 20점, 5등급으로 종합하여 자유롭지 않다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권리 부분은 올해 최하 등급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근래의 여러 퇴행적 흐름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충분히 체감되게 하였습니다. 훈센 총리와 인민당 정부는 영속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반민주적 시도를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7년 지방의회 선거와 2018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정치와 사회 각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력 재창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하나씩 제거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훈센 총리와 인민당은 자신들을 크메르 루즈로부터 캄보디아를 지킨 승리자이자 구원자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취약했던 정권의 정통성과 적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대였습니다. 이후에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비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이러한 승리자와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늘 평화와 안정을 앞세웠습니다. 내전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 다시 예전과 같은 혼란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사로 상대를 입막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언설로 그치지 않고 초법적, 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의 행사로 귀결되었습니다. 누적된 공포정치는 야당, 시민사회, 언론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다시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